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티셔츠를 보니까 선생님 채널명이 써있죠, 그죠?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학교 사회선생님들이 과목 홍보를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배울 과목들을 안내해줄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가 안내할 과목명을 여기다 프린트한 티셔츠를 입고 학교들을 오셨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사회문화 써있는 선생님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생활과 윤리라든지, 뭐 한국지리라든지 이런 것들 써있는 선생님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도 그냥 동아시아사라고 쓰면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티셔츠 하나 공짜로 만들어 준다는데 우리 채널 홍보할 수 있는 옷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500명 축하드려요. 네. 맞아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채널이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우와! 아침에 일어나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더라고. 뭐지 하고 딱 봤더니 구독자 500명이 넘어섰다고 유튜브에서 축하하러 알림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네, 2018년에 개설된 선생님 채널이 500명까지 오는데 지금 몇이냐? 18, 19, 20, 21, 22, 23, 24 7년 걸렸으니까 앞으로 2031년쯤에는 1000명이 돌파하지 않을까. 네, 그때쯤 수익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자, 잡소리 여기까지 하고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조선 후기에 나타났던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수치체제, 세금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조선 전기의 세금제도는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 특히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모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그것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두 번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수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는 조선의 재정 수입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의 세금 수입은 늘리면서도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 때에는 풍흉과 비옥도에 따라 1년에 최고 1결당 20도에서 4도씩 내게 하던 세금을 인조 때 영정법을 시행을 해서 1결당 4도에서 6도 정도로 고정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선시대 때에는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나라에 토사물을 내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구분 없이 똑같은 양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불공평했었고, 농민들이 농사 짓다 말고 토사물을 구하러 다니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토사물을 대신 걷어다가 나라에 되는 설이라는 애들이 나라에다가 토사물을 먼저 내고 그 대가를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박람회 폐당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사람들이 굳이 토산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도록 평소에 가지고 있고 많이 사용하는 쌀이나 옷감, 동전을 대신 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 1결당 쌀 12두만큼의 금액을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내게 함으로써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낼 수 있는 공정한 세금 부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정부의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백성들이 내던 토산물 이제는 나라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을 통해서 농민들이 낸 돈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다가 바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때 공인이 한 번 사들이는 물건의 양이 어땠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사주는 사람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리 좀 되고 있나요?
네. 자, 한편 조선시대 때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했는데 조선시대 때는 방군수포제라고 해서 군대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에서 3필 정도의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내고 있었어요. 이것도 농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해서 2~3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줬어요. 다만 국가의 세금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토지 1결당 2두씩 결작이라고 하는 세금을 더 추가로 걷었고 잘 사는 양인한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주고 추가로 세금을 더 걷었던 선무군관포 같은 것들을 징수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편 농업상에서는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특히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변화에 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모내기법, 이항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네모 여러 개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죠? 모내기를 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잡초 제거가 쉬워지게 되면서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이전보다 낮출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잡초 제거를 잘해주게 됨으로써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땅에서 벼와 보리라고 하는 두 가지 작물을 길러낼 수 있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이 2배, 3배, 4배까지도 늘어난 것이 바로 이항법이라고 하는 벼농사에서의 농업기술의 발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견종법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이 밭농사에서 도입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농업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크기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어요. 1인당 재배 가능한 경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제는 농민들이 모든 노력을 농사 짓는 것, 정확히는 모든 땅을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을 생산해내는 데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100평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농업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10평이나 20평 정도의 땅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땅에서는 뭘 하는? 먹고 살기 위한 작물이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상품 작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항법을 도입을 하고 재배 가능한 경지 면적이 증가하고 상품 작물을 판매해서 많은 돈을 번 부유한 농민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부동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농민층에서도 양반 못지않게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편 1인당 재배 가능 경지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양반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3~4명만 있으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농지에서 쫓겨나서 일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월급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노동자가 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한편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왜? 농사 지은 거 전부 다 먹고 살기도 빠듯했거든,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 만드는 일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정부에서 농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관영 수공업이 조선 전기까지는 수공업의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게 생기면서 여유를 갖게 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공인 같은 사람이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사들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면은 사줄 사람이 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서도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개인 기술자들, 민영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말이 꼬이네요 또.
다만 조선 후기 초반의 경우에는 이 수공업자들이 주문받은 물건의 양을 직접 다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재료나 자본 이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주문을 받아서 재료를 수공업자에게 갖다 주면은 수공업자가 그것을 만들어서 상인에게 납품하는 형태의 수공업, 선제제 수공업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한편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물건을 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과 같은 광물질이 필요하면은 정부에서는 농민들을 데려다가 광산을 일부 개발을 하는 형태, 관영 광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게 되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를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멋진 장신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금이나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세금만 잘 내면 광산 개발해서 금, 은을 생산해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민간인들에 의한 광산 개발, 민영 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숨어서 광산을 개발하는 잠채 같은 것들이 널리 유행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내가 광산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광산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광산을 개발하고 이익금을 상인들에게 돌려주는 오늘날로 치자면은 CEO와 같은 전문 광산 경영인인 덕대 같은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은 발전하게 되고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왜 이렇게 길게 복습을 했냐면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상업과 무역의 발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양법, 이전보다 식량 생산을 2배, 3배, 4배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는 게 생겼고 먹고 남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시장의 발전, 상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죠? 기억이 나시죠? 자, 한편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의 개혁이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대동법은 무엇 대신에 무엇을 걷게 된 제도였나요? 복습을 하면 뭐해, 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지? 토산물 대신에 쌀, 옷감, 돈을 거둔 게 대동법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 토산물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구했나요?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을 통해서 시장에서 국가가 필요한 토산물을 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인이 시장에서 한 번에 사들인 물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방금 이야기했잖아! 진정하고. 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국가에 고용된 상인인 공인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은 거 여러 사업자들이 서로 하려고 해, 서로 안 하려고 해? 안 하려. 국가에서 하는 이런저런 사업들 있잖아. 이거 자기가 할래요? 라고 하려 그래, 안 하려 그래? 안 할래. 네, 보통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서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따내려고 안달이 다 있어요. 공인도 마찬가지였어. 조선 정부에서 요구하는 물건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거래를 통해서 남겨먹을 수 있는 이익도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공인 같은 사람은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공인에 해당하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점점 더 많은 자본을 굴리는 큰 단위의 상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도 부르냐면은 도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독점적 도매 상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종이 같은 거, 이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 라는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특정 상품이나 시장에 대해서 장악력을 가진 큰 돈을 굴리는 상인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도고라고 부른다. 공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남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고 독점적인 도매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넘어갑시다. 자, 한편 조선 전기까지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요, 중농 억상 정책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농 억상 정책이란 무엇이냐? 농업을 중시하는 한편 상업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중농 억상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업도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조선 정부는 상업의 발전을 억제하려 했을까? 농사 안 할까봐. 맞아요. 자, 당시 조선의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농업이란 식량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인데, 상업은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인가? 아니에요, 그죠? 이미 만들어진 물건, 이미 생산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가 이익을 더 붙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야 될 농민들이 상업에 많이 빠지게 되면은 농업 생산력은 줄어들 것이고 조선은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상업이 갖는 이런 어떤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농업을 중시하면서 상업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중농 억상 정책이 조선의 원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 조선의 중농 억상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난전권이란 무엇이냐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인데, 난전이란 무엇이냐면 허가받지 않은 사상이 장사를 할 때 연가게를 가지고 난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상이란 무엇이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을 일컬어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상인을 사상이라고 해요. 이 사상들이 나라에서 허가받지 않고 연 가게를 가지고 난전이라고 해. 그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금난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사상의 반대에 국가, 관청으로부터 허가받는 상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조선시대 때 이 대표적인 관허 상인은 누구냐면은 시전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화문 앞의 종로거리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시전상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조선 정부에서는 광화문 앞에 종로에서 가게를 열고 장사하는 시전 상인들에게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았던 사상들이 몰래 가게를 열었어. 그거를 난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시전 상인들은 난전을 발견하면 무엇 할 수 있었느냐? 가게를 때려 부수고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었어. 그 권한이 바로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시전 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을 줌으로써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억제하려고 하였다. 그게 바로 조선의 중농 억상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런 금난전권 같은 것의 경우에는요, 조선 전기에는 별 문제가
안 됐어. 왜? 우리 알다시피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어요? 발달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발달하지 않았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난전권은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물가의 급등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누구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시전 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전 상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야. 그지?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물건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건 값을 어떻게 할까?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게 되겠죠. 그죠? 왜?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값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사상들 같은 경우에는 금난전권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것들 좀 없애주세요. 라고 조선 정부에게 꾸준히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요구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조선 정부의 경우에도 이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조 때 오게 되면서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로 정조 때 시행한 통공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금난전권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상들도 장사를 할 수가 있었고 이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면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교과서에 보시면은요, 금난전권을 폐지할 때 육의전은 제외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육의전이란 무엇이냐? 시전 상인들 가운데 다음 6가지 물건, 모시, 명주, 무명, 비단, 종이, 생선 6가지 물건을 파는 시전 상인들을 육의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왜 이 6가지 물건을 파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금난전권을 폐지하지 않았을까? 이거 많이 팔리는 물건이라서 그럴까? 많이 안 팔리는 물건이라서 그럴까? 많이 팔리. 왜 많이 안 팔리는이라고 생각하지? 귀한 거죠. 귀해? 종이 종이 귀해요? 물론 당신은 귀했을 수도 있죠. 또 왜 많이 팔리는 물건을 생각하지? 그냥 그래 보여요? 네, 일단은 앞에 4개는 옷감이에요. 의식주는 생필품 아니야? 상당히 많이 팔리는 물건이에요. 종이도 많이 팔렸고요. 생선도 많이 팔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6가지 물건을 판매하는 시전 상인들은 장사가 되게 잘 됐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세금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는 상업세의 수입이 조선 정부에게는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금난전권을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풀어주었다라는 게 통공정책의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강을 중심으로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같은 이런 상인들이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경강상인들,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랄까? 택배업? 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은 지류가 많습니다. 한강이랑 연결된 강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기찻길이나 고속도로가 있지만 옛날에는 물건을 많이 실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송수단은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실어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운송수단은 네, 배밖에 없었어. 그래서 강을 따라서 배나 뗏목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상품을 운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지류가 많은 한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물자를 운송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상인들이 바로 경강상인이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당시에 인삼이었어요. 개성의 송상들은 인삼을 재배하고 유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상인들이고요. 의주의 만상의 경우에는 좀 이따 지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중국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번 상인들이었고요. 동레이 내상은 일본과 무역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상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대규모의 상인들이었고요. 또는 많은 규모의 무역을 담당했던 무역상들이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독점적 도매상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상인의 발전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방 곳곳에는 장시가 열리기도 해요. 장시란 지방 곳곳에 생겨난 시장들을 가지고 장시라고 불렀습니다. 장시는 대체로 5일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아이, 많이 졸리지 그지? 스스로 볼도 꼬집어보고 싸대기도 때려보고 좋은 모습이에요. 자, 대체로 5일장의 모습을 띱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5일장이 있나요? 5일장이 오색시장 있죠, 그죠? 38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왜 38장이라 그래? 3일이랑 8일에 장사하기 때문이죠, 그죠?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날 장이 열리는 게 오색시장이잖아, 그지? 그래서 5일장인 거죠, 그죠? 이러한 형태로 5일마다 시장이 열렸는데 지방 곳곳에 만들어졌던 이런 시장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다? 장시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중엽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이 장시가 전국에 100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때쯤 가게 되면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 있었다. 장시가 있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장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했느냐?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요. 보부상. 보자기나 지게에 짐을 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가지고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짊어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당나귀나 소에 이렇게 물건을 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했던 상인들을 가지고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는 국어국어서에 나오나? 메밀꽃 필 무렵? 그거 그래요?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저희 나왔었어요. 다들 배우지 않았나? 배웠을 것 같아요. 맞아,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거기 메밀꽃 핀 무렵의 주인공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부상이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은 이 장터, 내일은 저 장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5일장들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인들이 장사를 했던 장시들 가운데는 일부는 상설시장,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장사하는 시장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포구, 배가 드나드는 아까 이야기했죠. 배는 당시에 거의 유일했던 운송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배가 드나들어서 교통이 편리한 포구 같은 곳에서는 일부 시장이 매일매일 장사하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잠깐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교과서에는 실려있는 그림입니다. 서울의 잠실에 송파장이 있었어. 송파장은 5일 10일에 열리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송파장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 송파장에서 5일날 장사한 보부상의 파란색을 따라가 볼까? 5일날 장사한 보부상은 다음날 어디로 가요? 도농장으로 가요. 그죠? 다음날에는 사평장. 그 다음날에는 그렇죠. 안양에 갑니다. 그 다음에 9일날 과천에 가서 장사를 하고 다음날 10일이 되니까 송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보부상이 있었던 거지. 또 다른 화살표 가볼까? 요거 점선으로 가볼까요? 낙생, 성내, 경인, 우천으로 돌아서 송파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다니기도 하고 요렇게 다니기도 하고 요렇게 다니는 상인들도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상인들은 5일마다 시장을 옮겨다면서 여기서 산 물건 저기서 파고 거기서 산 물건 저기다 팔고 하면서 이익을 남겨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네, 이렇게 연결된 장시가 있었다. 이런 보부상들의 활동에 의해서 전국의 장시들이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각지에 열렸던 5일장들을 보니까 이 장들을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리는 장이 있네? 어디예요? 송파장 송파장이에요. 왜 송파장에 모든 상인들이 공통적으로 들렀을까? 메인이어서 왜 메인이었을까? 한 수도? 수도? 지리적으로 한강이 있어서 비슷했어요. 송파 나루가 있었습니다. 호구가 있었어요. 배가 드나드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통해서 물자가 대량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 시작하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송파장 같은 곳들이 뭘로 발전할까? 여기는 상인들이 맨날 오잖아. 그러니까 송파장 같은 곳이 5일마다 한 번 열리는 거는 물건 거래량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설 그렇죠. 5일장이 3일장이 됐다가 상설시장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시가 연결이 되고 발전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하나 안 했는데. 자, 하나 더. 자, 그러면서 객주라든지 여각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객주, 여각.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요. 주막에서 음식 장사하나 여관에서 숙박업 하던 사람들이 객주, 여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인과 상인을 연결시켜주는 또는 운송, 보관, 숙박, 금융업을 하는 중간 상인이나 혹은 도매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막주인, 여관주인이 왜 이런 상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 보호상 때문에 그렇죠. 보부상들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지?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5일 단위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주막이나 여관에 가서 밥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주막에 들어갔어요. 주막에 들어갔는데 마침 내가 인삼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밥 먹고 있는 사람 보니까 인삼 파는 상인인 거야. 주모, 저 사람한테 물건 사고 싶다고 얘기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생선을 구하고 싶어. 여관에 들어갈 때 혹시 생선 파는 상인 오면 나한테 연락 좀 주세요 하고서는 여관 주인한테 얘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좀 이따가 아니나 다를까 생선 파는 상인이 여관에 숙박하러 왔어. 저기 생선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둘이 거래해 보시죠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인과 상인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상인의 역할로 점차 그 역할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이 물건 저기까지 내일까지 갖다 주기로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저기 가는 상인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대신 운송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수수료 낼게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갔다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내 물건을 잠시 맡아주세요. 보관 부탁하게 되는 거죠. 숙박 아까 이해했고, 금융 저 지금 5일장을 돌아야 되는데 돈이 딱 떨어졌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5일장 한 바퀴 돌고 온 다음에 갚을게요 라고 하는 거, 금융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상인들이 상인과 상인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상인, 상인을 상대로 장사하는 도매상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진짜로 이해되는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객주나 여각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었을까? 정답은 이 화면 안에 있습니다. 두 글자예요. 객주나 여각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었을까? 유철 학생? 만상 땡. 만상은 상인 이름이에요. 장식 장식? 좀 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요? 다른 반을해서 다들 대답 나왔는데 왜 우리 반 안 나오지? 상설 에이씨. 맞아요. 누가 얘기했지? 포구라고? 저요. 진짜로? 네. 포구지. 왜? 포구 아까 어떤 곳이라 그랬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 그랬잖아, 그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니까 이 보부상들이 반드시 여기는 들리잖아. 그래서 그런 곳들이 상설시장으로 발전하잖아. 그러니까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연결시켜주는 객주나 여각도 많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괜찮아요. 네, 이해하면 됐어요, 그죠?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네, 이해 다들 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후기에 국내에서의 상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상업이 발전해 나가게 되면서 당연히 해외와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조선시대 때 이루어졌던 무역을 가지고 개시 또는 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시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졌던 공식적인 무역, 공무역을 가지고 개시라고 불렀습니다. 후시는요, 개인과 개인의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역을 일컬어 조선시대 때는 후시라고 불렀어요. 자, 당시 조선에서 이루어졌었던 대표적인 무역들이 여기 지도에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무역이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경원 개시, 회령 개시는 어떤 것이었느냐? 원래 만주에 살던 청나라의 만주족들, 여진족들은 청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만주에서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여기 만주에 남아서 사는 여진족들이 있었어.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서는 저기 만주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의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조선 정부에서 그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만주에 사는 여진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무역, 그게 바로 회영개시, 경원개시라고 하는 무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쭉 내려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의주를 중심으로 중강개시, 중강후시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압록강에 있는 섬 중간에서, 강의 중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중강개시, 중강후시라고 불리거든요. 임진왜란이 터지자 명나라, 조선 모두 부족한 물자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명나라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중강에서 만나서, 압록강 중간에서 만나서 양쪽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기로 합니다. 그게 청나라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중강개시예요. 그리고 양쪽의 나라의 관리들이 만나서 공무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양쪽 상인들이 만나서 거래를 해. 그게 중강후시입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 보면은 책문후시라고 되어 있어요. 책문후시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기억할라나? 자,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랑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러면서 조선은 청나라에 조공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냈던 조공사절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그거 통신. 통신사는 일본에 보낸 사절이에요. 네, 맞아요. 연행사였죠. 연행사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정삼품 이상이 갑니다. 정삼품이면 오늘날로 치자면은 장관급이에요. 국가 최고위급 관리가 연행사로 갑니다. 혼자 갈까? 아니요. 아니겠죠. 당연히 조공을 바칠 물건들, 실어 나를 사람들, 말 끌 사람들, 중간중간에 숙소 만들고 밥 해줄 사람들, 수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책문이라는 데까지 가요. 그러면 책문에는 누가 나와 있느냐? 청나라 수행원들이 나와 있어.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연행사를 청나라 수행원들이 책문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문까지 왔던 조선의 수행원들은 안녕, 잘 가세요, 올 때 봐요, 빠이빠이 하고서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국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요거 대단히 중요한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번에 연행사로 누가 가기로 했다라고, 어떤 대감이 가기로 했다라고 소문이 나요. 그러면은 상인들이 찾아옵니다. 저를 수행원으로 데려가시죠 하고 돈 봉투 쓱 내미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너 수행원으로 데려갈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상인은 수행원으로 책문까지 연행사를 모시고 가요. 그 다음에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한 다음에 책문에서 청나라 상인들 만나가지고 장사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던 상인들이 바로 의주의 만상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중강후시나 책문후시 같은 것들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만상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쭉 내려와 볼게요. 부산, 원래 이름은 동래였죠.
부산은 동네에 있었던 항구의 이름이 부산항이었는데 부산포였는데 그게 지금은 도시 이름이 돼버렸죠. 원래는 동래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단절되었다가 일본 에도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기후약조가 맺어지게 되고 국교가 재개되면서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과 공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조선 정부에서 일본과 공무역을 하기 위해서 동래에다가 관사, 나라에서 지어준 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외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관에서 조선의 관리와 일본의 관리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교환했으니 그게 바로 외관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양측 관리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몰래 상인들이 감시를 피해서 자기들끼리 물건을 또 사고 팔았어요. 그게 외관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은 중국과 무역하고 일본과도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강상인 같은 사람들이 한강을 따라서 물길을 이용을 해서 이 두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운송업 같은 걸 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것이죠. 많이 힘드니 성현아? 죽을 맛이지. 아이고. 자, 그러면 이때 뭘 많이 수입을 하고 뭘 많이 수출을 했느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수입됐습니다만 대표적인 수입품은 비단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무엇이었다? 인삼이었다. 예로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인삼의 약효가 좋기로 되게 유명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거의 고려의 인삼, 조선의 인삼은 만병통치약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서 엄청 비싸게 팔리는 상품이 바로 인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성의 송상 같은 사람이 인선 유통 같은 것들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뭘 많이 수입했느냐? 은, 실버를 많이 수입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은요, 당시의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어. 오늘날로 치자면은 달러 같은 거였어요. 국제 공용 화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이는 공통의 화폐가 은이었어. 특히 중국에서는 은본위 경제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돈을 뭘로 썼느냐? 은을 돈으로 사용하고 있었어. 따라서 중국의 비단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은이 필요했다. 문제는 조선은 은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반면에 일본은 한때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은을 생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인삼 팔아서 일본에서 은 마련한 다음에 조선 인삼, 일본 은 같은 거를 중국에다 수출하고 중국 비단 같은 것들을 수입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일본 은이 조선을 거쳐서 중국까지 유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조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은 유통이 활성화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 은 유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한 3시간에 걸쳐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동아시아의 은 유통. 일단은 이번 시간에 잘 들어두면은 2학년 때 공부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이거 찢어버려야 되나? 네. 마지막으로 화폐 사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선 전기 때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나요? 발전하지 못했나요? 발전하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거 어디다 써? 그지? 그래서 어쩌다가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쌀이나 옷감 같은 거 사고 팔 일이 없어도 먹거나 입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생산물 화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아졌어요. 자,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편해요? 옷이나 쌀로 하는 게 편해요? 돈이요. 당연히 돈이 편해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조선 후기로 가서도 쌀이나 옷감이 사용되긴 했습니다만은 화폐가 사용되는 일이 훨씬 더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 후기 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화폐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상평통보라고 하는 구리로 만든 돈 동전입니다. 상평통보라고 하는 구리로 만든 돈 동전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뭐 엽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구리로 만든 동전, 그쵸? 소규모 거래에는 편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무역과 같은 대규모 거래에는
동전 얼마나 가지고 다녀야 돼? 이따만큼 막 짊어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규모 거래에는 환이나 어음 같은 신용화폐 같은 것들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수표 같은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환이나 어음 같은 신용화폐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앞으로 딴방 가서 수업 녹화해야겠어. 안 되겠어. 아, 진짜. 대답 제일 잘하는 반을 가서 해야지. 자, 다만 이때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주식 투자, 코인의 투자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관념 하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었느냐? 아껴 쓰고 저축하는 거. 그게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집에다가 쌓아놔, 창고에다 쌓아놔, 금고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돈을 찍어내도 부잣집 창고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돈이 말라버리는 전환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본 기사라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95년도였나? 신문에서 본 재미난 기사였는데 오래된 한옥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지붕을 빡 하고 때렸어. 그랬더니 지붕에서 상평통보 5톤 가량이 우수수수 떨어졌다라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잣집이었을 거야.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천장에다가 속된 말로 짱박아 뒀던 거지, 감춰놨던 거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 사람들이 뭐 전쟁이든 뭐든 집을 비우고 다 도망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고, 벌어진 집이 돼서 95년도에 그거를 이제 부수려고 쳤더니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화폐 유통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한편 상평통보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위조화폐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도 늘어나게 되는데, 위조화폐를 만드는 일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 쓸 일이 많았다. 그만큼 조선 후기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어떻게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 데까지 경제적인 변화를 쭉 이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세도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